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먹으라는 겁니까? 오만한 군홧발 아래 이모들의 새벽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속절없이 뭉개집니다. 피멍이 든 조카의 눈동자 산산조각난 가족의 믿음. 그 순간 그녀는 결심합니다. 괴물이 되기로. 한때는 세상을 움직였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그녀가 벌이는 거대한 전쟁. 과연 그녀는 신성한 제복 뒤에 숨은 악마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명절 음식 드시다 목이 턱 막히는 순간이 있으셨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그 속을 뻥 뚫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썩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의 태양은 유난히 뜨거웠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민간인 통제선과 멀지 않은 해병대 제2사단 정문 앞 아스팔트는 아침부터 내리쬐는 햇볕에 이글거렸다. 주차장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과 최신형 SUV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갓 세차한 듯한 차체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그 값비싼 차들 사이에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이고 있는 낡은 청색 봉고차 한 대가 어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군데군데 칠이 벗겨지고 녹이 쓴 차체는 마치 이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라는 듯 주눅든 모습이었다. 차 안에는 3명의 여인이 앉아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이는 첫째 이정자 씨, 올해 55이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그녀의 손마디는 굵고 투박했다. 조수석에는 둘째 이명자 씨가 앉아 있었다. 53세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얻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연신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뒷좌석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는 막내 이서영 씨였다. 48 한때는 푸른 기와집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다듬던 5급 행정관이었지만 20년 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은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세 자매였다. 그리고 오늘은 막내 여동생이 남기고 간 하나뿐인 조카 김현우 일병의 면회를 위해 이곳 김포까지 먼 길을 달려왔다. 현우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새 이모의 손에 자랐다. 얌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20살이 되던 해 진짜 남자가 되어오겠다며 스스로 해병대 입대를 결정했다. 훈련소 수료식 날 빳빳하게 달인 정복에 김현우 석차가 선명한 붉은 명찰을 달고 필승. 을 외치던 조카의 모습에 새 이모는 눈물을 쏟았었다. 우리 현우 이모들 온 거 알면 깜짝 놀라겠지? 이정자 씨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이었지만 현우는 부대 사정으로 휴가를 나오지 못했다. 대신 이모들이 현우와 그 동기들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트럭 짐칸에는 이모들의 정성이 가득했다. 이정자 씨는 20명 남짓한 생활반 동기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밤새 대형 찜통 3개의 갈비찜을 끓였다. 이명자 씨는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앉아 200장이 넘는 동그랑땡과 호박전을 부쳤다. 이서영 씨는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깨와 꿀을 듬뿍 넣어 송편을 빚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부산스러움은 동이 틀 무렵에야 끝이 났다. 그들의 땀과 사랑이 담긴 음식들이었다. 오전 10시로 예정된 면회 시간. 하지만 시계는 이미 정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다른 가족들은 벌써 아들, 손주, 연인의 손을 잡고 부대 밖 식당으로 향했다. 넓은 주차장에는 이따금씩 위병소 근무 교대를 위해 움직이는 군용 차량의 소음만이 울렸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무슨 일 있나? 이명자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푹푹 찌는 더위에 음식이 상할까봐 이정자 씨는 몇 번이고 짐칸을 열어 아이스박스를 확인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봉고차 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렇게 애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오후 2시가 넘어서였다. 저 멀리 위병소에서 절뚝거리며 걸어나오는 인형이 보였다. 현우였다. 하지만 새 이모가 기억하던 늠름한 모습이 아니었다. 왼쪽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부어올랐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걸음걸이는 부자연스러웠고 오른손 손목에는 거즈가 감겨 있었다. 현우야.
이정자 씨의 비명 같은 외침과 함께 이서영 씨는 이미 차 문을 열고 달려나가고 있었다. 이모들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괜찮다고. 현우는 이모들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떨리는 목소리에서는 반가움보다 당혹감과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 누가 이랬어? 어떤 놈이 우리 현우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정자 씨가 현우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현우는 훈련하다가 조금 다쳤어요. 정말 괜찮아요, 이모. 라며 애써 둘러댔지만 그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서영 씨는 말없이 현우의 멍든 얼굴과 상처난 손목을 번갈아 보았다. 훈련 중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저것은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다. 현우를 부축해 봉고차로 향하던 그때 날카로운 엔진음과 함께 검은색 KO 세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군복을 입은 장교 한 명이 내렸다. 전투복 어깨에는 다이아몬드 3개, 대위 계급장이 선명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선글라스를 낀 채 오만한 표정으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필승, 중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위병소 헌병들이 우렁차게 외치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현우의 몸이 움찔하며 굳어졌다. 그가 바로 현우가 속한 중대의 중대장 최성준 대위였다. 최 대위는 헌병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현우와 새 이모를 향해 턱짓을 했다. 저 사람들은 뭐야? 잡상인들인가? 헌병 하나가 황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아닙니다. 김현우 일병 면회 온 가족분들이십니다. 아침부터 기다리셨습니다. 가족? 최 대위는 코웃음을 치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낡은 봉고차와 이모들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정자 씨는 애써 상황을 무마하려 짐칸을 열었다. 6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며 지켜낸 음식 박스를 꺼냈다. 현우야, 이거 부대 동기들이랑 같이 먹어. 추석인데 휴가도 못 나오고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 우리 아들들인데 뭐라도 먹여야지.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모. 바로 그 순간 최성준 대위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이모님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먹습니까? 그는 낡은 스테인리스 통과 비닐에 싼 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요즘 부대 짬밥 사회보다 잘 나옵니다. 매일같이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애들한테 이런 촌스러운 음식을 주면 오히려 욕먹습니다. 특히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그릇에 담긴 건. 말을 마친 최 대위는 신고 있던 군화발로 음식 박스를 강하게 툭 찼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박스가 넘어지고 뚜껑이 열린 찜통에서 갈비찜이 쏟아져 나왔다. 검붉은 국물이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퍼져나갔다. 정성껏 부친 전들은 흙먼지와 뒤섞여 뒹굴었고 곱게 빚은 송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모들의 정성과 사랑이 한순간에 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어이쿠, 죄송하게 됐습니다. 발이 미끄러져서. 최 대위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명백한 고의였다. 이 나쁜 놈아. 이정자 씨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주워 담으려 했다. 떨리는 손으로 갈비 한 대를 집어들었지만 흙먼지가 엉겨붙은 그것을 보고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이명자 씨도 지팡이를 짚은 채 망연자실하게 서서 눈물만 흘렸다. 최 대위는 그런 그들을 잠시 지켜보더니 굳어버린 현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현우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김일병, 내 이모들 참 가엾다. 부모도 없이 이모들한테 기생충처럼 빌붙어 사니까 저 늙은 이모들이 새벽부터 저런 짓까지 하잖아. 똥차 끌고 와서 6시간씩 기다리고.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 안 그러냐? 현우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최 대위는 현우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고는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휴가 잘 보내고. 복귀하면 더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기대해라. 검은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주차장에는 망연자실한 새 이모와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을 떠는 현우, 그리고 아스팔트 바닥에 처참하게 쏟아진 음식물만이 남았다. 이서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꽉 쥔 주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 속에서 20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봉고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이정자 씨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운전대를 잡았고 이명자 씨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현우는 뒷좌석 구석에 몸을 만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서영 씨는 그런 조카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옛 동료들의 연락처를 찾아내리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 외할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왔다. 하지만 멍투성이인 현우의 얼굴을 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주름진 손으로 현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쏟았다. 현우는 그런 할머니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었다. 저녁 식탁은 현우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 현우는 숟가락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현우야, 씻고 나와. 이모가 약 발라줄게. 이서영 씨의 말에 현우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현우가 상의를 벗고 나왔을 때 거실에 있던 가족들은 모두 숨을 삼켜야 했다. 현우의 등과 옆구리에는 군화 발자국 모양의 시퍼런 멍이 가득했다. 갈비뼈 부근은 유독 심하게 부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팔뚝 안쪽에 새겨진 흉터였다. 담뱃불로 지진 듯한 흉터들이 세 글자를 이루고 있었다. 기생충. 현우야, 이건. 현우는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리며 팔을 감췄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모. 그 순간 이정자 씨는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외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차마 나오지 못하고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날 밤 현우의 방에서는 악몽에 시달리는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안 돼, 제발 이모들 욕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서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현우의 방으로 들어가 식은땀에 젖어 몸부림치는 조카를 흔들어 깨웠다. 악몽에서 깨어난 현우는 어린아이처럼 이서영 씨의 손을 붙잡고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3달 전부터였어요. 최성준 중대장님이 저만 따로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최 대위가 다른 간부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저놈 20년 전 우리 아버지 빵에 쳐넣은 이서영, 그 여자 조카야. 그래서 더 재미있다고. 이서영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최성준, 최영진의 아들이었구나. 20년 전 그녀가 청와대 행정관 시절 주도했던 국방부 조달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 바로 최영진 당시 국방부 과장이었다. 그는 이서영 씨가 찾아낸 결정적 증거로 인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아들이 복수를 위해 현우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지옥이었어요. 부모 없는 놈, 거지 이모들한테 빌부터 사는 기생충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때렸어요. 동기들 앞에서 이모들 욕을 하라고 시키기도 했어요. 못하겠다고 버티니까 저를 끌고 가서 담뱃불로 이걸. 현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이모, 나 무서워요. 복귀하면 중대장님이 저를 죽일지도 몰라요. 오늘 일까지 있었으니까 차라리 내가. 그만. 이서영 씨는 현우의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이모가 다 해결할게. 약속해. 절대 너를 다시 그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현우를 겨우 진정시켜 재운 뒤 이서영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에는 단 하나의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다. 강민준. 국방부 감찰 담당관실. 20년 전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가장 아끼던 후배였다. 새벽 2시 30분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강민준 담당관, 나야. 이서영.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장님? 정말 이서영 전 실장님이십니까? 이서영 씨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20년간 멈춰있던 그녀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이서영 씨의 전화는 20년간 잠들어 있던 거대한 기계를 깨우는 첫 번째 스위치였다. 통화가 끝난 지 불과 1시간 반 만인 새벽 4시, 그녀는 약속 장소인 용산역 앞 24시간 카페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낡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20년 전 청와대 회의실을 호령하던 시절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훤칠한 키의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강민준. 이제는 국방부 감찰 담당관실의 핵심 과장이 된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후배였다. 그는 이서영 씨를 발견하고는 주변을 한번 경계한 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실장님 오셨습니까? 앉아, 민준아. 시간 내줘서 고맙다. 강민준 과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했다. 실장님 전화 주시고 바로 해병대 이사단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최성준 대위에 대한 투서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사단장 선에서 무마되었습니다. 사단장이라면 한성민 준장? 맞습니다. 한 준장은 사고 없는 부대라는 지휘 목표에 집착하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실적을 위해서라면 웬만한 사건은 축소, 은폐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강민준 과장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첫 번째 페이지를 이서영 씨 쪽으로 밀었다. 그곳에는 젊은 해병들의 증명사진 4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이건 지난 2년간 최성준 대위의 중대에서 사망한 병사들입니다. 이서영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진 속의 얼굴들은 모두 앳되고 풋풋했다. 20살 남짓, 이제 막 인생을 꽃피워야 할 청년들이었다. 첫 번째는 강민호 일병. 공식적인 사인은 군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 하지만 그의 시신에서는 전신에 걸친 구타 흔적이 발견되었다. 홀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하며 어렵게 키운 아들이었다. 두 번째는 박준영 상병. 훈련 중 실족사. 하지만 당시 훈련에 참여했던 동기들 사이에서는 중대장에게 불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직후였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부모님은 지방 공장에서 맞벌이로 일하고 계셨다. 세 번째 이동훈 일병. 생활관 옥상에서의 투신 자살.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는 투신 직전 최 대위에게 불려가 1시간 넘게 폭언을 들었다. 할머니 손에 자란 조선 가정의 아이였다. 네 번째 최승우 일병. 총기 오발 사고. 하지만 격발 실험 결과 누군가 고의로 안전장치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고였다. 편못을 하였다. 모두 부모가 없거나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이군. 그렇습니다, 실장님. 최 대위는 의도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크게 항의할 힘이 없는 아이들만 골라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계급과 직위를 이용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강민준 과장은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군수품 불출 기록과 납품 업체 리스트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최성준 대위와 한성민 준장이 결탁하여 군수품을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피복, 전투화, 심지어 부식비까지 월 평균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을 폭력으로 억압해야만 자신들의 비리가 새어나가지 않을 테니 가혹행위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서영 씨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이것은 복수를 넘어선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소행이었다. 민준아, 시간이 없어. 내 조카 휴가는 내일 모레까지야. 복귀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내부 협조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증언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빼내올 사람. 찾아낼 수 있겠어? 이미 점 찍어둔 인물이 있습니다. 최 대위 중대의 박선우 병장.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조심스럽게 접촉해 보겠습니다. 부탁한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사진 뭐든 상관없어. 저 악마들의 범죄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해야 해. 강민준 과장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실장님, 20년 전 실장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써야 한다고. 이제 제가 그 빚을 갚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이서영 씨는 아픈 조카를 위로하는 척하며 동네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가 선명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것은 법정에서 쓰일 첫 번째 실탄이었다. 그날 오후 강민준 과장에게서 희소식이 들려왔다. 박선우 병장과 접선에 성공했고 그가 최 대위의 폭행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과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잘 됐어. 그 파일만 있으면. 하지만 승리를 예감한 것은 너무 이른 착각이었다. 포식자는 생각보다 훨씬 교활하고 잔인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최성준 대위의 귀에 들어가 있었다. 국방부 감찰실의 비공식적인 조회가 군 내부 정보망에 흔적을 남겼고 쥐새끼처럼 눈치가 빠른 최 대위는 즉시 위기를 감지했다. 다음 날 오후 강민준 과장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성준이 먼저 손을 썼습니다. 최 대위의 반격은 상상 이상으로 신속하고 철저했다. 내부 고발자였던 박선우 병장은 상습적인 지휘 불복종이라는 죄목으로 바로 오늘 강원도 최전방 GOP 부대로 징벌성 전출 명령을 받았다. 부대 내 모든 CCTV 영상은 시스템 정기 점검을 명목으로 포맷되었고 현우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의무대 진료 기록은 삭제되거나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부상으로 조작되었다. 최 대위의 가혹 행위를 목격했던 병사 3명은 사소한 꼬투리를 잡혀 영창에 갇혔다. 모든 증거와 증인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것이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실장님, 더 끔찍한 소식이 있습니다. 강민준 과장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방금 정보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한성민 준장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김현우 일병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특별관리? 복귀 즉시 정신질환에 의한 자해 시도로 꾸며 국군 수도병원 폐쇄병동으로 이송시킨 뒤 강제로 의병 제대시키거나. 강 과장은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이서영 씨가 악을 쓰듯 외쳤다. 아니면 뭐? 말해. 5번째 자살로 만들 계획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저들은 현우를 처리할 작정이었다. 그때 설상가상으로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밀었다. 중대 행정반장이 보낸 문자였다. 김현우 일병. 금일부로 휴가 조기 종료. 내일 오전 10시까지 부대로 복귀할 것. 중대장 지시사항임. 올가미가 조여오고 있었다. 복귀까지 남은 시간은 채 24시간도 남지 않았다. 증거는 사라졌고 아군은 고립되었다. 이제 현우가 부대로 돌아가는 것은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이서영 씨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남은 카드는 하나뿐이야. 그녀는 현우를 잠시 밖으로 내보낸 뒤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20년간 외면해왔던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 대통령의 이름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칫했다.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움직이는 것은 도박이었다. 정치적 스캔들로 번진다면 오히려 현우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신이시여 제발.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희미한 진동과 함께 울렸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장님, 저 박선우 병장입니다. 지금 전출 가는 KTX 열차 안입니다. 박 병장, 어떻게? 강민준 과장님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실장님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준 대위의 모든 만행이 담긴 영상과 녹음 파일 원본 USB. 제가 전출되기 직전 택배로 저희 어머니 댁에 보내두었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오른 한 줄기 빛이었다. 그 USB 지금 어디에 있지? 대전 저희 집에요. 하지만 실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열차 안에서 저를 감시하는 헌병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제 휴대폰을 압수하고 집까지 찾아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었다. 헌병들보다 먼저 USB를 손에 넣어야 했다. 박 병장, 어머니께는 내가 연락할 테니 절대 동요하지 말고 일단 시간을 끌어. 전화를 끄는 이서영 씨는 즉시 낡은 봉고차의 키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최성준, 한성민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목적지는 대전. 대한민국의 심장부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낡은 봉고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밤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 확보가 아니었다. 조카의 목숨과 이름 없이 죽어간 4명의 청춘들의 원혼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레이스의 시작이었다. 이서영 씨의 낡은 봉고차는 괴물처럼 밤의 경부 고속도로를 삼켰다. 계기판의 속도계 바늘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험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더욱 깊이 밟았다. 덜덜거리는 엔진 소음과 차체를 때리는 바람 소리가 뒤섞여 마치 절규처럼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헌병들보다 먼저, 반드시 먼저 도착해야 한다. 그 시각 강원도로 향하는 KTX 열차 안. 박선우 병장은 태연한 척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맞은편 대각선 좌석에 앉은 짧은 머리의 사내둘.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은 영락없는 해병대 헌병이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박 병장을 감시하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자마자 낚아챌 기세였다. 시간을 벌어야 해. 박 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헌병 중 한 명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좁은 화장실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예비용 폴더폰을 꺼냈다. 강민준 과장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건네준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서영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실장님, 헌병들이 대전역에서 내릴 준비를 합니다. 아마 제 본가를 덮칠 겁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젠장. 이서영 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핸들을 틀어 갓길에 잠시 차를 세웠다. 그리고는 곧바로 박선우 병장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불안에 떠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어머니, 저예요. 지금 집 근처에 거의 다 왔습니다. 혹시 군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시고 아드님은 부대에 잘 있다고만 하세요. 아시겠죠? 이건 아드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밤 10시 30분. 봉고차는 대전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골목에 급하게 멈춰섰다. 이서영 씨는 3층까지 단숨에 계단을 뛰어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의 박 병장 어머니가 나타났다. 저 선우 친구분이신가요? 어머니, 시간이 없습니다. USB 주세요. 어머니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이서영 씨의 눈빛에 홀린 듯 서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건넸다. 우리 아들 무사한 거죠?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USB를 손에 쥔 이서영 씨는 다시 봉고차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곧바로 낡은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폴더가 열리고 파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첫 번째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이 흔들리며 어두운 생활관 내부가 나타났다. 최성준 대위가 현우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부모 없는 새끼가 어디서 이모들 자랑이야. 하는 고함과 함께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현우의 비명, 최 대위의 욕설,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이서영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음 파일은 녹음이었다. 최 대위와 한성민 준장이 현우를 처리할 계획을 나누는 소름 끼치는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지난번 최승우 일병처럼 깔끔하게.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악마의 범죄를 기록한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서영 씨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었다.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 이서영 씨는 차를 세우고 수첩에 적힌 마지막 번호를 눌렀다. 20년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중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영수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 20년 전 청와대에서 그녀를 선배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후배였다. 영수야, 나야. 서영이. 실장님? 정말 이서영 선배님이십니까?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그의 목소리에 이서영 씨는 본론부터 꺼냈다. 부탁이 아니라 보고를 하려고 전화했어. 지금 해병대 이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건 국기문란이자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살인 사건이야.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요약해서 보고했다. 최성준 대위의 가혹행위, 4명의 억울한 죽음, 한성민 준장의 은폐와 비리, 그리고 방금 손에 넣은 결정적인 증거까지. 수학이 넘어 김영수 실장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즉시 대통령님께 직보하겠습니다. 5분이 영원처럼 흘렀다. 다시 걸려온 김 실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선배님, 대통령께서 경로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비상 소집하셨습니다. 국방부 직할 감찰팀과 헌병대를 이사단으로 급파하라는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30분 안에 모든 것이 시작될 겁니다. 드디어 해냈다.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렸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그녀의 다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언니 이정자 씨였다. 패닉에 빠진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서영아, 현우가 없어졌어. 방에 쪽지를 남기고 부대로 간다고. 이서영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책상 위에는 현우가 꾹꾹 눌러 쓴 짧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모들 죄송해요. 저 하나 때문에 더 이상 이모들이 힘들어하는 거 못 보겠어요.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 때문에 더는 아파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그 순간 현우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이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마치 유서처럼 느껴지는 메시지였다. 이서영 씨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봉고차에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는 김포 해병대 이사단. 악마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조카를 구해야 했다. 자정이 막 지난 시각 해병대 이사단 정문 앞.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김현우 일병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성준 대위가 팔짱을 낀 채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김일병,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네. 무단으로 휴가지를 이탈한 죄 복귀하면 아주 혹독하게 물어줄게.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현우는 부대로 돌아와 용서를 빌면 이모들에게 향하는 모든 위협이 끝날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현우야. 봉고차에서 뛰쳐나온 이서영 씨가 절규하며 달려갔다. 현우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보며 외쳤다. 이모 오지 마세요.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최성준 대위는 이서영 씨를 보고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 유명한 기생충 이모님이시네. 똥차 끌고 여기까지 또 행차하셨어? 이서영 씨는 최 대위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최성준 대위. 당신 아버지 최영진 씨 잘 계신가? 최 대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보냈으니까. 20년 전 국방부 조달 비리 사건. 당신 아버지를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나야. 최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순간 뒤에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한성민 준장이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이서영 씨를 보더니 차갑게 웃었다. 이서영 전 청와대 행정관. 오랜만이군. 20년 전 국방개혁안 브리핑 때 뵌 적이 있지. 그때나 지금이나 참 시끄러운 양반이야. 한 준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서영 씨의 손에 들린 노트북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 안에 있다는 USB 이리 내놓으시지. 박선우 병장은 이미 우리 헌병대에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아주 편안하게 보호 중이니 그게 마지막 사본일 텐데. 덧치었다. 그들은 이미 한 발 앞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다. 한 준장의 손짓에 건장한 헌병들이 순식간에 이서영 씨를 에워쌌다. 이 손 놔. 헌병 하나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비틀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노트북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주머니에 있던 USB가 밖으로 튕겨나갔다. 한성민 준장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USB를 주었다. 그리고는 군화발로 그것을 지그시 밟아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내버렸다. 이제 증거는 없군. 모든 것이 끝났다. 마지막 희망이 발밑에서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이서영 씨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최성준 대위는 절망에 빠진 현우의 팔을 잡아챘다. 자, 김일병. 이제 그만 들어가자. 너랑 나랑 밤새 나눌 얘기가 아주 많아. 안 돼. 이서영 씨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승리를 확신한 한성민 준장과 최성준 대위의 얼굴에 악마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현우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이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체념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지며 밤의 정적을 갈랐다. 하지만 군용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현란한 불빛이 부대 정문으로 쇄도했다. KBS, MBC, SBS 로고를 단 방송국 중계차들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벌떼처럼 쏟아져 나왔다. 해병대 2사단에서 병사 사망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사실입니까?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성민 준장과 최성준 대위, 그리고 그들에게 붙들린 현우의 멍든 얼굴을 향해 동시에 터져나왔다. 강민준 과장의 마지막 카드였다. 내부에서 이길 수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그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성역과도 같았던 해병대 부대의 철옹성 정문 앞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십 대의 방송국 카메라가 만들어낸 인공적인 대낮 속에서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방금 전까지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던 한성민 준장과 최성준 대위의 얼굴이 경악과 당혹감으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파편과도 같았다. 사단장님, 4명의 병사가 부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최성준 대위님, 병사의 팔에 담뱃불로 낙인을 새겼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증거를 인멸하려 하셨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해명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이 통제하던 왕국 해병대 2사단의 철문 앞에서 그들은 순식간에 고립된 범죄자가 되어버렸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세상의 법과 언론이 이제 그들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바로 그때 기자들의 무리를 뚫고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칠흑 같은 위험을 내뿜으며 부대 정문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국방부 장관 직속 의장대 차량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별 4개가 번쩍이는 전투복을 입은 국방부 장관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내렸다. 그의 뒤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헌병 병과장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따랐다. 대통령의 지시가 하달된 지 불과 30분 만에 대한민국의 군 수뇌부가 직접 이곳 김포의 땅을 밟은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무너진 증거의 잔해 앞에 주저앉아 있는 이서영 씨와 멍든 얼굴로 공포에 질린 김현우 일병 그리고 사색이 된 한성민과 최성준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부대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한성민 준장, 최성준 대위. 차 장관님, 이것은 오해. 한성민 준장이 변명을 늘어놓으려던 순간 장관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이 시간부로 두 사람의 모든 직위를 해제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두 사람을 직권남용, 살인 및 살인 방조, 군수품 횡령 혐의의 피의자로 즉시 체포하여 압송하도록. 장관님, 그것은 명령이었다. 헌병대장이 직접 다가와 두 사람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소금은 그들의 군 생활과 인생에 내려진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최성준 대위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증거도 없지 않나. 증거는 모두 사라졌다고. 그때 기자들 뒤편에서 강민준 과장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USB가 들려 있었다. 그는 한성민 준장이 밟아 부순 USB의 잔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것은 미끼였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드린 가짜죠. 강 과장은 자신의 손에 들린 진짜 USB를 높이 쳐들었다. 원본은 여기 있고 사본은 이미 30분 전 이곳에 있는 모든 언론사와 국방부 장관님께 전송되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다. 이서영 씨가 무너진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동안 수갑을 찬 두 죄인은 짐승처럼 헌병들에게 끌려갔다. 그들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은 수십 대의 카메라에 담겨 그날 밤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3개월 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한성민과 최성준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방청석에는 이서영 씨와 가족들, 그리고 4명의 어머니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에 슬픔으로 깊게 주름진 얼굴을 한 억울하게 죽어간 강민호, 박준영, 이동훈, 최승우 병사의 어머니들이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민준 과장이 확보한 영상과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최성준은 끝까지 자신의 아버지를 들먹이며 이서영 씨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변명했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 재판의 클라이맥스는 강민호 일병의 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을 때였다. 평생 청소부로 일하며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마지막 면회를 증언했다. 우리 아들이 그날 이상하게 밥을 잘 못 먹었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훈련하다 다쳤다고만 했어요. 바보 같은 이 어미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군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더 캐묻지를 못했어요. 그게 우리 아들 마지막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피고인석의 최성준을 노려보며 울부짖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인 거야.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하게 태어난 게 그게 죽을 죄였어? 대답해봐, 이 살인자야. 어머니의 절규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의 심장을 후벼 팠다. 다른 어머니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4명의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이 땅에서 힘없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억압받아온 모든 이들의 피눈물이었다. 최후 변론의 기회가 이서영 씨에게 주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복수를 위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힘없는 사람의 아들은 군대에서 죽어나가야만 합니까? 왜 권력이 있어야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겁니까? 제 조카는 운이 좋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졌던 작은 힘과 인맥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 재판이 다시는 이 땅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역사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악마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마침내 최종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다. 피고인 최성준, 살인 및 살인 교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죄목을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한성민, 범죄 은닉 및 직권남용, 8억 3천만 원 상당의 군수품 횡령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군인연금을 전액 몰수한다. 재판장의 망치가 내려치는 순간 두 죄수는 법정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어머니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1년 후 많은 것이 변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일명 김현우법이 통과되었다. 군 내부의 인권 침해 사건을 외부 독립기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법안이었다.
해병대 이사단은 부대 전체가 개편되었고 병사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섰다. 김현우 일병은 의병 제대 후 심리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대학에 복학하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 시작했다.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의 새로운 꿈이 되었다. 내부 고발자였던 박선우 병장은 용감한 군인상을 받고 명예롭게 전역하여 현우와 함께 군 인권시민단체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서영 씨는 청와대나 국회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슈퍼마켓을 지켰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그녀는 강민호, 박준영, 이동훈, 최승우 병사의 어머니들과 함께 작은 비영리단체를 만들었다. 군 복무 중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단체였다. 단체의 이름은 어머니의 봉고차였다. 한때는 가난과 수치의 상징이었던 낡은 봉고차는 이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디든 달려가는 어머니들의 연대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이서영 씨는 슈퍼 계산대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봉고차 회원들이 또 다른 부대를 방문하여 가혹행위 피해를 본 병사를 구출해냈다는 소식이었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는 현우와 씩씩하게 인터뷰하는 강민호 일병의 어머니 모습이 보였다. 이서영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계산대 옆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1년 전 5명의 어머니들과 현우, 박선우 병장이 낡은 봉고차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가 눈물을 닦고 처음으로 활짝 웃었던 날이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명예, 대통령 직통 전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가난해도 낡은 차를 타도 서로를 지키려는 사랑과 연대.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슈퍼마켓 문 위에서 딸랑하고 종이 울렸다. 그녀는 어서 오세요 하고 밝게 인사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